확실히 알베르트는 하늘 아래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어제 그와 더불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네. 알베르트의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의 권총들이 눈에 들어왔지. 여행을 가는데 권총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시지요. 직접 총알을 장전하겠다면 말입니다. 여기엔 그저 장식용으로 걸어둔 것이니까요. 조심하느라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그런 물건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답니다. 내가 석 달쯤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 머물러 있을 때였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할 일도 없이 앉아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권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권총을 하인에게 내주며 손질을 하고 장전을 해두라고 했죠. 그런데 하인 녀석이 하녀들과 장난을 치며 놀래주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총이 발사된 겁니다. 그 뒤로는 총이란 총은 모두 장전을 해놓지 않는답니다. 친구, 조심한다는 게 뭐겠소? 위험이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자네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짐작하겠지만 그가 말하는 다만이라는 단서만은 제외하고 말이네. 물론 일반적인 법칙에도 언제나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 하지만 그는 정말 주도면밀한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말이 너무 경솔하거나 평범하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는 지체 없이 그 말을 바꾸고 취소하거나 덧붙여서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네. 이번 경우에도 몹시 파고들어 장황하게 설명하더군. 그래서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 있었지. 그러면서 느닷없이 몸을 놀려 총구를 내 오른쪽 눈 위 이마에 갖다 댔다네. 저런, 그게 무슨 짓이오? 알베르트는 권총을 뺏으면서 말하더군. 총알도 없는데요 뭐. 내가 대답했지. 그래도 그렇지, 대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석을 수 있는지 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습니다. 당신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이건 바보짓이다, 저건 현명한 일이다, 이건 훌륭하다, 저건 나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어떤 행위의 내면적 관계를 모두 파헤쳐 보셨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째서 일어나야만 했는가 하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보았습니까? 어떤 행위는 틀림없이 죄하게 된다는 점은 인정하시겠죠. 알베르트가 말했네.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그의 말을 인정해 주었네. 하지만 알베르트, 이 점에서도 예외란 게 있습니다. 도둑질이 죄악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장 굶어 죽어가는 자신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면 그는 동정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또 어떤 처녀가 환희로 충만한 순간에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에 자신을 내맡겼다면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꼼꼼한 냉혈함과도 같은 우리 법률까지도 감동하여 처벌을 면해줄 것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베르트가 대답했네.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정뱅이나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신네 이성적인 인간들이란. 당신네는 격정, 술주정, 광증이라고들 하지요. 일상생활에서도 대담하고 고상하지만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면 저 인간 취했어, 저자는 멍청이야 하고 외쳐대는데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지식한 당신네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당신네들 수치스럽게 여기란 말입니다. 그건 역시 당신의 망상 때문입니다. 알베르트가 말했네. 당신은 모든 일을 너무 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살만 하더라도 그것을 위대한 행위와 비교한다는 것은 확실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란 나약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통에 찬 삶을 꿋꿋하게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죽는 일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낼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곧 파멸하고 맙니다. 사람이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 고통의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도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열병으로 죽은 사람을 비겁자라 부르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설이요, 지독한 역설입니다. 알베르트가 소리쳤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한 역설은 아닙니다. 당신도 인정하시겠지만 사람의 몸이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한편으로는 그 힘이 다 쇠진해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마비되어 아무리 신통하다는 치료를 해도 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가망이 없는 경우 우리는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경우를 정신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인상에 사로잡히고 굳어진 생각에 구속당하며 결국은 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빼앗긴 채 파멸하고 맙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 불행한 인간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도 헛된 일이고 그에게 충고를 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이런 말은 알베르트에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였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된 처녀를 상기시키며 다시 그 처녀 이야기를 꺼냈지. 그 착하고 젊은 처녀는 집안일이나 매주 정해진 일을 하며 비좁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즐거움이란 정말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 신이 나서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떠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마침내 그녀의 불같은 성격이 남자들의 아첨소리에 더욱 달아올라 더욱 강렬한 욕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저항할 수 없이 사로잡혀 그 남자에게 모든 희망을 걸게 되었죠. 주위 세계도 잊어버리고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으며 오로지 그 남자 하나만을 그리워했습니다. 한 가지 목적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여자가 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비된 채 넋을 잃고 나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은 아무 길 따름이고 아무런 희망도 위안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던 그 남자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 앞에 놓인 드넓은 세상도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자신만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극심한 고통으로 눈이 멀어버린 채 그녀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품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끝낼 작정으로 나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알베르트.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이러하답니다. 인간의 본성은 혼란스럽고 모순된 힘들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방도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계집이로군. 조금만 기다릴 것이지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그럼 절망도 사라질 것이고 자기를 위로해줄 다른 남자도 만나게 될 텐데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죠. 알베르트는 이런 비유를 들어도 수긍하지 않고 몇 가지 반론을 펴더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말을 했네. 즉, 내가 이야기한 것은 한 단순한 처녀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편협하지도 않고 여러 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간의 경우였다면 자살이 어떻게 변명되었을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이것 보십시오. 나는 소리를 질렀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얄팍한 이성은 열정이 끌어올라 인간의 한계를 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나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렇게 말하고 나는 모자를 집어들었어. 그때 내 마음은 터질 것 같았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헤어졌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네.